자, 이번 시간에는 부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유동부채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부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 계정 중에서요, 저 위에 써놨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금방 지켜놓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장기 차입금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나오게 되면 임차보증금 생각해야 되죠. 임차보증금은 자산, 그죠? 비유동자산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임대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나중에 되돌려 줘야 되니까 얘는 부채, 그것도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임차권리금. 그건 임차에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매장을 원한다면 권리금 달라는 날 있었죠. 그거는 자산인데 무형자산이에요. 권리금으로 영업권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기 미지급금. 원래 미지급금 계정은 아까 배웠던 유동부채 계정이에요. 근데 얘가 1년 넘게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걔 용어를 뭐라고 기록해야 된다? 장기 미지급금. 그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요거 제끼고 나니까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배워야 될 여기 비유동부채에서는 요 두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사채 문제는 나중에 세무 1급까지 그 내용들이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격 시험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단기매매증권에도,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에도 채권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선 회계 1급에서 FAT 1급에서는요 이 사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채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줄임말이기는 하고요. 지금 회사채는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는 행위죠.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요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이 필요할 때, 즉 그걸 우리는 운영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돈 제일 편하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은행. 그러니까 여기 부채 계정인데 이 부채 계정에서 돈을 빌린단 말이죠, 은행에서. 그러면 얘는 차입금이 되겠죠. 그 은행에서 빌리는 걸 차입금이라고 가정에 따르면 차입금으로 돈 빌리는 게 제일 보편적인 경우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차입금 말고 차입금을 빌릴 때에도 사실은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는 건 내는 거겠지만, 지금 개인들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다 똑같이 아무나 다 빌려줘요?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신용평가 같은 거 하고, 그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그 정도밖에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귀찮아, 저기 은행에다가 소리하지 말고 우리 지금처럼 뭘 발행하자? 채권을 발행하자. 이건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돈, 운용자금을 지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자본 계정이면 지금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뭘 발행할 수 있어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자본 계정에 대한 거는 요 비유동부채 끝나면 바로 이제 자본 계정 나올 텐데,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여기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채권을 갖다가 배우는 것이고요. 자,
자,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이란 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차변. 자, 지금 여기 채권의 액면 금액은 10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얘 사채 10만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얼마에 발행하고 있냐면 95,000원에 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는 10만원짜리인데 우리 통장에 돈 들어온 거는 95,000원만 들어왔어요.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싸게 발행했죠?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이런 용어로 쓸 건데 우선 요거에 대한 내용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회사채 사채를 발행할 때는요, 회사에서는 보통 만기가 3년짜리가 많아요. 만기 몇 년? 3년 후에 갚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원짜리 채권을 사는데 3년 후에 10만원 주겠대요. 그러면 그냥 돈만 주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3년 후에 10만원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지. 돈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었지. 그지? 세아씨가 그렇게 하려나? 자, 그래서 채권을 사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그 채권에 써져 있는 이자, 그 이자를 기대하고서는 이 채권을 갖다 종이 쪼가리를 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의 액면 이자가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는 얼마를 회사 입장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10,000원은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3년 후니까 이자는 3년 동안 얼마가 나가겠어요? 3만원. 되게 어려운 문제죠. 1년에 이자율은요, 보통 이자율, 그러면 1년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액면 이자라고 썼고, 이 액면 이자 용어 대신에 이 용어로도 써요. 표시이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채권에 써 있는 내용이 회사채라고 써 있고요. 회사채 밑에 뭐 금액이 얼마 써 있겠죠? 10만원? 1금 10만원정 뭐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자율 10%, 결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완전 여기 교재에서나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여기 그 채권의 회사채의 앞에 면, 이걸 액면이라 그래요. 액면 이자율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이런 거를 이자율 뭐라고 부른다? 얘를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표시이자율이라는 용어로도 쓰니까 이거 뜻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이 채권을 사시는 분한테 1년 동안 10%의 이자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보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이런 걸 사는 게 이자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거 사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액면에 써있는 액면 금액이라고 이것도 써놓을까요? 액면 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산 사람한테는 만기가 언제예요? 이 액면은 3년 후에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3년 후에 10만원은 줄 건데 이자도 주는데 지금 그 이자 여기 액면 금액보다 더 지금 돈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적게 받았죠? 그럼 뭐가 좀 언페어하잖아. 아니 1년마다 이자도 주는데 지금 금액이 더 싸.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 앞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 이런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액면 발행이란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란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란 용어도 있어요. 근데 얘는 발행하는 발행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발행가액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액면 발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채 액면은 지금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10만원짜리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돈 받는 것도 10만원이라면 걔는 무슨 발행이 되겠다? 액면 발행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칸이 못 자르겠다. 10만원짜리를 10만원에 발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처럼 95,000원 받았는데 3년 후에는 10만원을 줘야 된다. 이거는 무슨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문제 나오면 안 보여 이게 또. 자, 할증 발행은 반대로 뭐겠어요? 얘를 지금 105,000원에 지금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액면가액은 얼마? 10만원이에요. 그럼 이런 것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자율 갖고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안 보이니까 여기다 써놔야겠다. 자, 이자율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 액면 이자율은 몇 퍼센트라고 해놨어요? 10%? 근데 여기 이자율은요 뭐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우리 사채의 이자율과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 금융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예금해 놓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 있죠? 그런 것들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도 3년 동안 돈을 갖다가 맡겨놓으면 10% 준대요. 그럼 이자율이 똑같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 액면 발행. 옆에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양쪽으로 그냥 나눠 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할인 발행인 경우, 할인 발행인 경우는 우리는 8%를 준다 그랬는데 지금 시장 이자율은 몇 퍼센트냐? 10%래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보다 더 싸게 발행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할인 발행이라고 부른다. 그럼 할증 발행은 자, 우리가 12% 주겠다. 시장 이자율은 10%다. 이런 경우를 할증 발행이라고 불러요. 이자율로 비교할 때는 여기 액면 이자율과 뭘 비교한다? 여기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액면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이렇게 구분할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지금 요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발행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여기는 이자율로 비교해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배웠으니 사채는 지금 3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된다? 10만원 갚아야 된다. 지금 얼마에 발행했다? 95,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발행하고 나서 돈이 차이 나죠. 일단 얘가 할인 발행이에요? 액면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얘는 지금 할인 발행 상태죠. 그래서 밑에 차이 나는 금액을 기록할 때 사채를 할인 발행했는데 돈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용어로 쓰면 됩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여기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회계 처리할 때 요 정도까지는 회계 처리가 될 줄 알아야지 돼요. 회계 1급에서는. 세무 2급에서는 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초 단계에서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만 더, 이 발행한 금액이 95,000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발행가액의 결정이라고 불러요. 발행을 95,000원에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3년 후에 갚아야 될 사채 10만원짜리를 95,000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발행하는 그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사채의 발행가액 결정. 자,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사채 액면금액 있죠. 사채 액면금액은 3년 후에 얼마예요? 사채의 액면 금액을 알아야 되고요. 액면금액은 10만원이죠. 근데 얘는 몇 년 후? 3년 후에. 3년 후에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3만원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3년 후에 10만원은 얘를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게 되면 얼마일까? 아니, 여러분이 계산 안 해도 돼요. 현재 가치로 따지게 되면 지금 금액은 10만원보다는 적겠죠. 왜 그러냐면, 우선 여러분이 요거를 알려면 옛날 그때 다들 작겠지만 수학에서 등비수열 배운 적 있어요. 등비수열은 보통 연금 같은 거 계산할 때거나 예금 적금 계산할 때 등차수열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항목인데, 다른 건 관두고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통장에다가 10만원 예금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자율이 10%래요. 그리고 1년 지나게 되면 그 원금 10만원하고 이자 10%면 얼마입니까? 다시, 이자율 10%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1년 후에 10만원에 10%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아, 여러분들 예금 가입해 본 적이 없구나. 그죠? 예금 가입해서 돈 타본 적이 없으니 개념을 모르는 거 아니야? 다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10만원 내고서 1년 만기짜리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1년 후에 10%의 이자를 드릴게요, 원금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1만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지금의 10만원과 1년 후의 10만원은 값이 같지 않다는 걸 뜻해요. 뭐 때문에? 이자율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11만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만원짜리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자율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반대로 여기서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경험상으로 지금 10만원 주면 살 수 있는데 1년 지나서 그걸 10만원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있겠다 없겠다? 별로 안 와닿아요? 아파트 갖고 얘기해 줄게요. 우리 흔하게 보는 이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이래.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 내가 3억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뼈 빠지게 그냥 3억을 모았어.
모으는데 5년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빨리 모은 거죠. 그랬는데 3년 동안 모는 기간 동안 얘가 4억 원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얼마 또 모아야 돼? 1억 도 모아야 돼? 이거 2년이면 모을 수 있어, 까짓 거. 그리고 또 열심히 돈 모았어. 그래서 4억을 딱 먹었더니 7억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게 어디 상황이에요? 요즘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집을 갖다 대출받았고 사놓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갚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사는 시간은 똑같아. 내가 노력하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똑같아. 근데 물가는 하늘 높은 집 모르고 계속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대출받아갖고서는 걔 집부터 사놓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아파트값도 그냥 저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사놓고 대출금을 안정되게 정해진 금액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출을 해갖고 돈 아파트를 많이 사는 거야. 영끌해갖고 사는 거야 그것도. 대출 받아갖고 주시겠다고? 그건 몰라. 비트코인 있다고? 돈 엄청 떨어졌더라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배워놓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소하게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지식들이 연결된 거는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널렸어요. 여러분이 여지껏 돈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고 살았잖아. 그냥 소소하게 취직만 해서 월급이라도 받으면 그건 뭐 만족하지,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배우고 알아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배우지 않았으면 생각조차를 못 하잖아요. 다시 그래서 얘가 됐다면 지금 3년 후에 10만원과 지금 현재 가치가 10만원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보편적으로 그 금액은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뭔 소리야? 아니 3년 후에 10만원이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1년 후에 11만원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자율이 10%일 때 10만원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걱정된다. 이거 문제 나오면 찍으세요. 이번에 나왔었어요. 회계 1급에서. 그럼 2급에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3년 후에 그 10만원은 지금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하튼 10만원보단 보편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얼마라고 가정을 할 것이냐 하면은 7만 원 할까? 뭐 7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해 주고 싶은가요? 사채 발행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여기 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채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매 1년마다 이자가 지급돼야 돼요. 그죠? 정해진 금액이 얼마씩? 10,000원씩. 그러면 3년 동안 이자가 얼마가 지급돼요? 3년 후까지 3년 동안에 총 3만원이 지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의 총 지급액, 이자의 총 지급액은 얼마? 3만원. 오케이? 이 3만원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가 25,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가지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95,000원 나오죠? 그래서 이 95,000원이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사채의 발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된다? 요 두 가지. 그래서 95,000원이라고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자, 다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사채 발행 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다시 할까요?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밖에 없잖아.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액면가액 현재 가치와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결국 설명은 제가 정확하게 오래 했지만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와 총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가 합쳐져서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왜? 등비술도 모르잖아. 그 은비시니까 은비수련 알라나? 근데 사실상 제가 여기 수학 공식 사용했어요? 전혀 안 했잖아. 그냥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잖아요. 여기 뭐 등비술 할 때 뭐 몇 분의 몇 하고 R 쓰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 까먹었어. 1-R, R이 그 레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얘기로 했죠. 그래요. 보편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세무 2급을 배우던 세무 1급을 배우던 그 더 윗단계 회계나 세무를 배우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단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회계 1급을 배우니 회계 2급에서 나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든 간에 지금 회계, 세무 배운 지 10년도 안 됐다면 그냥 매번이 새롭게 반복해서 꼭 책도 보고 급수 나갈 때마다 난 지금 배웠다고 그거 넘어 건너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회계 지식이나 세무 지식이라는 게 상당히 얄팍해요. 왜? 많은 시간을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증만 따면 돼요? 가서 대화도 못하고 실무도 못 보면 완전히 진짜 거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울 때 우리 260시간만 잘 집중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사채는 다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 파트는 뭐가 남았느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꼰대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재가 아니라 꼰대 발언이래. 그거 텔레비에서도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 용어는 언제 쓰느냐 하면요. 회사에서는 기말이면 며칠을 뜻하는 거죠? 12월 31일이 되잖아요. 그럼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걸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여지껏 안 하다가 2021년에 12월 31일이 돼서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대요. 그때 쓰는 용어 명칭은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명칭은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퇴직급여 추계액. 지금 그 날짜에서는 정확히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다음날 되면 직원들도 하루 이틀 근무하고 한 달, 두 달 근무하다 보면 그 금액이 딱 일치하지는 않겠죠. 12월 31일 현재 퇴직금이 얼마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전 직원이 퇴사한다 할지라도 회사에서는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퇴직급여를 갖다 다 지급할 수 있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처음 여기를 했으니 회계 담당자는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때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얘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 뭐 썼던 것처럼 차변에 퇴직급여, 급여는 급여인데 퇴직할 때 비용 처리할 거 그 해마다 1년마다 이렇게 처리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퇴직급여 100만 원. 대변에다가는요. 지금 우리가 써놨던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서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차변에 얘는 퇴직급여는요. 얘 대표적인 급여처럼 환갑이에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 계정이에요.
근데 원래 부채 계정이면 차변에 써야 되죠. 근데 얘는 왜 대변에 썼어요? 부채 금액을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지. 부채니까 대변에 쓰는 거 맞잖아. 말을 잘못했네. 원래대로. 자,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이 됐어요. 2022년 12월 31일이 됐다면 지금 전 직원한테 또 퇴사한다는 걸 가정하고 퇴직금을 다시 또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보편적으로 퇴직금은 증가할까요? 보편적으로 감소할까요? 왜 증가할까? 지금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1년을 더 근무하는 계속 근로자들이 더 많지,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은 계속, 퇴직 충당 부채는 증가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1년 뒤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추계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느냐면 120만원이 계산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는 우리가 부채로 기록해놨어요? 100만원은 기록해놨죠? 그러면 얼마만 더 해주면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모자라는 것만큼만 얘들 보충해주면 돼요. 대손충당금처럼 20만원 이렇게 썼고요.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별반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서 기록해놓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만원 되겠죠? 자, 그런데 2023년이 됐어요. 2023년이 됐는데 6월 17일날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얼마가 나가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나가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는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다 설정해놨죠. 이거 갖고 충분히 사용할 만큼 돈 있죠.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했을 때는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쓰고 5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도 소득이거든요. 퇴직급여도 소득이니 여기 세금 띄어야 되겠죠. 급여 여러분 받을 때 세금 띄는 것처럼 퇴직금 지급할 때에도 세금을 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뭐라고 기록하기로 했죠? 예수금은 6,000원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예수금은 6,000원. 나머지 금액은 보내줘야 되겠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얼마? 49만 4천원 이렇게 이체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근데 여기 만약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만약에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퇴사해서 퇴직금이 그냥 5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20만원이 있는데 50만원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50만원이 퇴직금이 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었다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150만원이었다면 대손 충당금처럼 120만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쓰시고요. 돈 모자르는 거 얼마 차이가 나요? 30만원이 모자르죠? 그거는 그대로 그냥 퇴직급여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는 거 먼저 사용하고 모자르면 뭐라고 쓴다? 그냥 퇴직급여 쓴다.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만약에 150만원이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20만원 먼저 쓰시고요.
모자라는 것은 퇴직급여 해갖고서는 30만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또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어서 하는 게 좋을. 이거 그냥 저장할까 그냥? 뒤에 거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래, 끊자. 중간에 날아가면 이것도